10년이었다. 내 청춘의 전부를 바친, 아니 내 영혼의 조각들을 하나하나 갈아 넣어 세운 이 제국에서 보낸 시간 말이다. 숙부의 그림자 아래에서 나는 단순히 조카가 아니었다. 그의 가장 날카로운 칼이자 가장 유능한 전략실장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두고 후계자의 자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 속삭였고, 나는 그 말이 당연한 수순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단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심장마비. 그 흔하고도 허망한 이유로 숙부가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은 기묘한 정적으로 가득 차 있었다. 향냄새가 코끝을 찔렀다. 검은 상복을 입은 조문객들이 줄을 이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계산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나는 빈소구석에서 그 광경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다들 내 눈치를 보고 있었다. 내가 이 회사의 미래를 쥐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 모두가 본능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었다. 실장님, 식사는 좀 하셨습니까? 등 뒤에서 낮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비서였다. 놈은 숙부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10년을 지내며 마치 자신이 숙부의 분신인 양 행동해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놈을 응시했다. 놈의 표정은 언제나 그렇듯 평온했고 지나칠 정도로 치밀했다. 이 상황에 밥이 넘어가겠나?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데. 나는 비서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을 이었다. 숙부님은 가셨지만 제국은 멈추면 안 돼. 유언장 정리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지? 내가 직접 챙기겠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내 말투에는 오만함이 뚝뚝 묻어났다. 사실 나는 확신하고 있었다. 숙부가 나를 선택했다는 것을. 이 10년의 충성, 그리고 그가 나에게 보여주었던 그 신뢰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다. 비서는 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아주 짧은 순간 미묘하게 입꼬리를 올렸다. 그 찰나의 표정이 내 신경을 거슬리게 했다. 이미 모든 절차는 준비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바라시는 대로요. 놈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고개를 숙였다.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주변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빈소 안의 모든 대화가 잦아들고 오직 내 심장박동 소리만이 귀를 때렸다. 나는 다시 술잔을 채웠다. 오늘 밤이 지나면 나는 이 회사의 주인으로서 모든 것을 통제하게 될 것이다. 그때였다. 장례식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다. 회사의 고문 변호사인 박 변호사가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의 뒤로는 낯선 수행원들이 따르고 있었다. 평소라면 나를 향해 굽신거리며 다가왔을 그가 오늘은 이상하리만치 무거운 걸음걸이로 다가왔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나를 마주하기를 극도로 꺼리는 듯 시선을 바닥으로 떨구고 있었다. 나는 술잔을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비서가 내 뒤를 따라와 멈춰섰다. 박 변호사가 내 앞에 멈춰섰다. 그는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한 채 입술을 달싹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실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급한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급한 연락이라니 내일 공표하기로 한 거 아니었나? 내 물음에 박 변호사는 마른 침을 삼키며 도망치듯 내 시선을 피했다. 그의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지시가 바뀌었습니다. 유언장 지금 바로 공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정보다 훨씬 빨리요. 삼촌의 장례식장은 겉보기엔 그럴듯한 애도의 물결로 가득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차가운 계산기로 가득 차 있었다. 10년이다. 그 10년 동안 나는 이 회사의 밑바닥부터 전략실장 자리까지 기어 올라왔다. 삼촌의 그림자가 되어 그가 더러운 일을 처리할 때 나는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고 그가 실수를 저지를 때마다 완벽한 전략으로 회사를 지탱했다. 이제 삼촌이라는 거대한 산이 무너졌으니 그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던 내가 태양을 차지할 차례였다. 빈소를 빠져나와 삼촌의 집무실로 향했다. 무거운 원목문을 열자 마치 삼촌의 채취가 섞인 듯한 묵직한 공기가 나를 반겼다. 이제는 내 것이 될 이 공간을 하나하나 훑어보기 시작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서재를 둘러보던 내 눈에 들어온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없는 것들이었다. 책상 위에 놓여있던 기밀유지 서약서와 계열사 합병 관련 보고서들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다. 파쇄기 근처를 뒤져보니 잘게 잘린 종이 조각들이 마치 삼촌이 남긴 비밀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다. 단순히 정리를 한 수준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은폐하고 핵심적인 경영권 상속 관련 자료들을 빼돌린 흔적이었다. 누구지?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삼촌의 직계가족도 아닌 내가 후계자로 지목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텐데 누가 감히 이 영역에 손을 댄단 말인가. 문득 삼촌의 그림자라 불리던 비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평소 감정을 거의 드러내지 않던 마치 기계 같은 그 인간. 나는 서재 안쪽 금고를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그곳엔 회사의 진짜 주인임을 증명할 주식 양도 증서와 실질적인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장들이 보관되어 있어야 했다. 나는 손을 덜덜 떨며 근처에 있던 비서의 업무 수첩을 뒤지기 시작했다. 구석에 박혀있던 일정이 내 눈을 사로잡았다. 지난 6개월 동안 삼촌과 비서는 정기적으로, 그것도 회사 업무 시간 이후에 외부 호텔 스위트룸에서 비밀 회동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다. 단순한 보고를 위한 자리가 아니었다. 그 기록들 사이사이에 적힌 메모들은 소름이 돋을 정도로 치밀했다. 계획대로 진행 중 상속자의 심리적 허점을 이용할 것. 디데이는 이사회 직전. 내 10년의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들은 뒤에서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무언가 거대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이다. 등골이 서늘해졌다. 멍하니 서재를 지키던 내 귀에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들렸다. 규칙적이고 자신감 넘치는 그 소리. 나는 조용히 복도로 몸을 숨겼다. 창문 너머로 비가 쏟아지는 밤. 복도 끝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비서였다. 그는 익숙한 동작으로 삼촌의 개인 서재에서 챙긴 것으로 보이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의 표정은 슬픔 따위와는 거리가 멀었다. 오히려 먹잇감을 낚아챈 포식자의 눈빛처럼 그 어느 때보다 차갑고 확신에 차 있었다. 그는 나를 지나쳐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직감했다. 지금 당장 그를 막지 않으면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이 제국은 오늘 밤부로 완전히 타인의 손에 넘어가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나는 주먹을 꽉 쥐고 그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짓던 그 묘한 미소를 쫓아 달려나가려 했다. 삼촌의 집무실은 그가 떠난 뒤에도 여전히 그 특유의 무겁고 답답한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습관처럼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지난 10년 동안 나는 삼촌의 그림자이자 충실한 전략실장으로서 이 회사의 밑바닥부터 꼭대기까지 모든 것을 설계해왔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거품처럼 사라지기 직전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내 야망은 단 한 번도 삼촌의 그늘에 가려진 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 비릿한 배신의 냄새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 금고의 다이얼을 돌리는 내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삼촌이 생전에 고집스럽게 지켰던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었다. 딸깍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묵직한 철문이 열렸다. 그 안에는 세련된 서류철 대신 낡고 달아빠진 가계부와 기밀 문서들이 무질서하게 뒤섞여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내려갔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내 입에서 헛웃음이 새어나왔다. 서류 사이사이에 끼워진 자금 흐름 내역은 충격적이었다. 지난 6개월간 회사 자금이 겉으로는 정상적인 투자 명목으로 집행되었지만 실상은 정체불명의 페이퍼 컴퍼니들로 끊임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었다. 그 계좌의 최종 목적지는 삼촌의 개인 자산 관리인이었던, 그리고 이제는 경영권 상속 후보로 거론되는 그 비서의 손이 닿아 있는 곳이었다. 오만함이 가득했던 내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비서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삼촌의 곁을 지켰다. 삼촌이 치매 초기 증상을 보이며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틈을 파고든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그 냉철한 비서였다. 그는 삼촌의 신뢰라는 가면을 쓰고 서서히 내 자리를 침식하고 있었다. 삼촌의 눈과 귀를 가리고 나를 무능한 조카로 전락시키기 위해 얼마나 치밀한 시나리오를 짰을지 상상하니 소름이 끼쳤다. 나는 서류 뭉치를 더 깊숙이 파헤쳤다. 종이들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비서의 필체가 적힌 메모가 나타났다. 마지막 단계, 승인 완료. 그 글귀를 읽는 순간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비서는 삼촌이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했던 그 순간을 이용해 나 몰래 회사의 지배구조를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것이 분명했다. 삼촌의 인간적인 정과 고령의 나이를 악용해 그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회사의 실권을 가로챌 준비를 마친 셈이다. 나의 지난 10년은 대체 무엇이었나? 나는 그저 그가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려던 철없는 조카였던가? 아니,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제국을 물려받을 유일한 후계자다. 비서 따위가 감히 넘볼 수 없는 나의 자리를 내가 직접 되찾아와야 한다. 하지만 분노를 사기기도 전에 나는 금고 맨 밑바닥에 깔려있던 마지막 서류 한 장을 발견했다. 그것은 회사의 지분 35%를 한꺼번에 이전한다는 긴급 주식 양도 증명서였다. 문서 하단에는 삼촌의 떨리는 필체로 작성된 서명과 함께 공증인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날짜였다. 삼촌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기 딱 3시간 전 그 찰나의 순간에 작성된 것이었다. 이 문서가 효력을 발휘하는 순간 나는 빈털터리가 된다. 아니,
그것보다 더 끔찍한 것은 이 서류의 수혜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내 손이 멈췄다. 종이 끝이 구겨질 정도로 강하게 움켜쥐었다. 수혜자란에 적힌 이름을 확인하려는 찰나, 밖에서 복도를 가로지르는 규칙적인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비서의 걸음걸이다. 그는 무엇을 알고 있는 것일까? 그는 왜 하필 지금 이 시간에 이곳으로 오고 있는 것일까? 나는 숨을 멈추고 문고리를 꽉 쥐었다. 설마 이 모든 상황을 그가 이미 알고 있고 나를 확인하러 온 것인가? 팽팽한 긴장감이 실내를 가득 채웠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서류 봉투를 쥔 내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사무실의 정적은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삼촌이 떠난 지 겨우 일주일. 회사는 마치 폭풍전야의 고요함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이사회 의석을 차지할 준비를 마쳤다고 확신했다. 지난 10년, 나는 혈연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견디며 오직 이 회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으니까. 하지만 눈앞에 펼쳐진 서류들은 나의 그 오만한 자신감을 비웃기라도 하듯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주식 양도 및 증여계약서. 서류 하단에 찍힌 삼촌의 인장과 날짜가 붉은 핏자국처럼 선명했다. 핵심 계열사의 지분 30%. 그것은 단순한 주식이 아니었다. 경영권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무기였고 당연히 내 손에 들어왔어야 할 왕관의 조각들이었다. 그런데 그곳에 적힌 수취인의 이름은 내가 아는 이름이 아니었다. 김비서. 그 차갑고 무미건조한 이름 석자가 내 모든 계획을 파멸로 몰아넣고 있었다. 증여 사유는 더욱 가관이었다. 지난 10년간의 헌신에 대한 특별한 예우와 감사. 헛웃음이 터져나왔다. 헌신? 겨우 서류 가방이나 들고 회의실 커피 온도나 맞추던 그 인간이 삼촌의 마음을 도대체 어떻게 사로잡은 거지? 나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사무실 벽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쿵 소리가 방 안에 메아리 쳤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끌어올랐다. 10년 동안 내가 겪은 모멸감, 잠을 줄여가며 쌓아올린 실적, 그 모든 것이 저 이름 없는 비서의 사탕발림 한마디에 의해 휴지 조각이 된 것이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쓰며 비서의 동선을 되짚어 보았다. 지난 몇 달간 삼촌의 집무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던 그 인간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그때마다 그는 나를 보며 미소 지었었다. 그 비열하고도 냉철한 미소 뒤에 이런 거대한 칼날을 숨기고 있었을 줄이야. 치밀했다. 너무나 치밀해서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삼촌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선택을 한 걸까? 아니, 혹시 삼촌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무언가 치명적인 비밀을 쥐고 흔든 것은 아닐까?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노트북을 켜고 다시금 금융기록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 찍히는 복잡한 숫자들은 마치 나를 비웃는 기호들처럼 보였다. 30%라는 수치는 단순한 지분을 넘어 이제 이 회사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 비서라는 것을 의미했다. 내가 이사진을 설득하려 했던 계획들은 전부 쓸모없게 되었다. 그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순간 나는 경영권 계승자라는 허울 좋은 껍데기만 남은 채 회사에서 쫓겨날 것이 분명했다. 나를 이렇게까지 바보로 만들다니. 심장이 쥐어짜듯 아파왔다.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 주식을 되찾아와야 했다. 그가 어떤 명분으로든 이 지분을 얻어냈다면 분명 그 과정에서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것이라 확신했다. 나는 비서의 개인 메일과 사적인 인맥들을 전부 조사하기로 마음먹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을 생각이었다. 10년을 바친 회사를 눈앞에서 빼앗기고 그대로 주저앉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그때였다. 책상 위에 놓아둔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어둠 속에서 번쩍이는 화면은 나를 더욱 초조하게 만들었다. 발신자 제한 표시, 모르는 번호였다. 이 야심한 밤에 대체 누가, 무엇 때문에 연락을 한 걸까?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화면을 밀어 잠금을 해제했다. 짧은 문장 하나가 화면 정중앙에 박혀 있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나는 턱끝까지 차오르는 한기를 느꼈다. 시 안탄, anh không chỉ mất tiền mà còn mất cả tương lai. 조심해, 너는 돈만 잃는 게 아니라 미래까지 잃게 될 거야.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회장실 문을 발로 걷어차듯 열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죽은 삼촌의 그림자마저 자신의 것으로 만든 듯 태연하게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비서, 최 실장이 있었다. 10년이다. 내가 이 회사를 위해 청춘을 바치고 피와 땀을 쏟아부었던 그 시간들이 고작 이 인간의 소나기에서 장난감처럼 다뤄졌다는 사실이 나를 미치게 만들었다. 최 실장, 아니, 이제는 대주주님이라고 불러야 하나? 내가 뱉은 비릿한 조롱에 그는 펜을 내려놓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안경 너머로 비치는 그의 눈동자는 감정의 동요 하나 없이 고요한 호수 같았다. 그 차분함이 오히려 내 신경을 더욱 긁어댔다. 나는 다가갈수록 내 심장 박동이 귓끝까지 울리는 것을 느꼈다. 말씀 낮추시죠. 여긴 아직 회장실입니다. 그의 건조한 목소리가 공간을 채웠다. 나는 그의 책상을 거세게 내리쳤다. 쿵 소리와 함께 찻잔이 흔들렸다. 가식 떨지 마. 30% 지분. 그게 도대체 무슨 짓이야? 삼촌이 노망이라도 들었나 보지? 아니면 네가 그 노인의 치매를 이용해 서류를 위조한 건가? 당장 내놓아. 그건 애초에 내 몫이어야 했어. 너 같은 비서 나부랭이가 감히 넘볼 자리가 아니라고. 내 고함은 사무실 벽에 부딪혀 서늘하게 돌아왔다. 나는 그가 당황하거나 변명하거나 적어도 불쾌한 표정을 지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는 그저 우아하게 자리에서 일어나 내 앞까지 걸어왔다. 그의 그림자가 나를 덮쳤다. 그는 내 셔츠 깃을 정리해 주려는 듯 손을 뻗었다가 이내 허공에서 멈추고는 서늘하게 웃었다. 주인공 씨, 착각이 심하시네요. 세상은 당신의 뜻대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지난 10년간 이 회사에서 누렸던 그 오만함이 바로 당신의 눈을 멀게 만든 거죠. 삼촌께서 왜 그 지분을 저에게 넘겼는지 정말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신의 그 무능과 비리, 그걸 덮기 위해 삼촌이 얼마나 애를 쓰셨는지 알기나 하냐는 말입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가슴에 꽂혔다. 나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다. 내가 모르는 무언가, 아니, 내가 애써 외면하고 싶었던 무언가가 그의 입을 통해 쏟아져 나오려 하고 있었다. 선 넘지 마세요. 당신이 가진 그 전략실장이라는 직함도 사실은 껍데기뿐인 허상이라는 걸 깨달으셔야죠. 제가 당신을 끌어내리지 않고 여기까지 참아준 건 당신이 귀여워서가 아니라 단지 뒷수습이 귀찮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통증이 느껴졌지만 그보다 더 큰 불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나에게 한 걸음 더 다가왔다. 그의 눈빛은 맹수처럼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 그렇게 눈을 부라리지 마세요. 아직 보여드릴 게 많이 남았으니까. 그는 주머니에서 아주 작은 USB를 꺼내 내 앞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저주를 내리는 사람처럼. 3년 전 지방 공장에서 있었던 그 의문의 화재 사건 기억하시죠? 당신이 직접 처리했다며 안도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그 일이 사고였다고 정말 믿으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 증거들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알고 싶으신 겁니까? 순간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분명히 끝났다고 생각했다. 영원히 묻혔다고 믿었던 그날의 악몽이 지금 내 눈앞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다. 비서는 묘하게 일그러진 미소를 지으며 내 귓가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다. 이제 선택하시죠. 이 회사를 조용히 떠날지 아니면 저와 함께 지옥 끝까지 가볼지. 서늘한 공기가 사무실을 가득 채웠다. 비서는 여전히 감정을 읽을 수 없는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쏟아낸 분노와 배신감이 허공에서 산산조각 나듯 흩어졌다. 나는 책상을 내리치며 그에게 달려들고 싶었지만 그의 차가운 눈빛에 발이 묶인 채 꼼짝도 할 수 없었다. 내 야망의 끝자락이 서서히 타들어가는 기분이었다. 비서는 천천히 서랍에서 낡은 서류 봉투 하나를 꺼냈다. 그의 손놀림은 지나칠 정도로 정교하고 차분했다. 툭 하고 테이블 위에 떨어진 서류 봉투는 그 자체로 묵직한 살기를 품고 있었다. 그가 봉투의 입구를 열자 익숙한 필체가 적힌 낱장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내 눈이 커졌다. 그것은 지난 3년 동안 내가 회사의 자금을 은밀하게 빼돌릴 때마다 사용했던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았다고 확신했던 차명 계좌들과 자금 흐름이 적힌 일지였다. 이게 왜 당신한테 있는 거지? 내 목소리가 파들거렸다. 그는 나를 비웃는 대신 그저 가련한 벌레를 보듯 무미건조한 시선을 던질 뿐이었다. 실장님, 당신이 10년 동안 옆에서 배운 것이 고작 이 정도입니까? 회장님께서 당신을 믿고 맡겼던 건 당신이 똑똑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신의 오만함을 끝까지 감싸주려 하셨던 거죠. 그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나는 뒷걸음질 쳤다. 지난 10년간 내가 쌓아올린 성공의 탑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그를 단순한 탐욕스러운 비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보니 그는 나를 감시하고 내 몰락을 기록하기 위해 삼촌이 심어놓은 완벽한 감독관이었다. 삼촌은 이미 내 야심의 끝을 알고 계셨던 것이다. 나를 후계자로 키우는 척하며 내가 스스로 늪에 빠져들기를 기다리고 계셨던 거다. 나는 그저 당신의 그 비뚤어진 욕망이 어디까지 닿는지 기록했을 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직전 제게 이 서류를 건네시며 말씀하셨죠. 만약 저 아이가 끝까지 잘못된 길을 간다면 주저하지 말고 무너뜨려라 라고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숨이 막혔다. 내가 믿었던 모든 것이 부정당하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이 왜 이리도 잔인하게 느껴지는지. 나는 성공을 위해 달렸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삼촌의 거대한 설계도 안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광대였다. 그동안 내가 누렸던 권력과 사치, 사람들의 찬사는 모두 삼촌이 허락한 한도 내에서의 장난질에 불과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책상을 붙잡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주저앉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나를 붙들고 있었다. 하지만 비서는 나에게 일어설 틈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마지막 마침표를 찍으려는 듯 재킷 안주머니에서 빳빳한 종이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었다. 잉크가 채 마르지 않은 것처럼 선명한 삼촌의 직인이 찍힌 유언장의 부록이었다. 실장님,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유언장 부록에는 당신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했던 비자금 조성과 횡령의 모든 증거가 법적 효력을 갖춘 형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서의 경고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회사의 경영권자가 아니라 범죄자로 전락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당신이 선택할 시간입니다. 이대로 파멸할지 아니면 비참하게 굴복할지. 회의실의 공기는 숨이 막힐 정도로 무거웠다. 긴 원형 테이블을 둘러싼 주주들과 일가 친척들의 시선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내 몸을 꿰뚫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망과 분노,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이 자리에서 완전히 도려내겠다는 차가운 확신이 서려 있었다. 이제 막 발을 들여놓은 회의실은 나를 위한 공간이 아니라 나를 단죄하기 위한 심판대였다.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제가 이 회사를 위해 지난 10년간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다들 보셨지 않습니까? 나는 최대한 침착하게, 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반박하려 했다. 그러나 내 말은 공허한 울림으로 사라질 뿐이었다. 가장 앞자리에 앉은 큰아버지가 헛웃음을 터뜨리며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노력? 내가 말하는 노력이 그 횡령과 배임이었나? 우리는 내가 형님의 유지를 이어받아 회사를 잘 이끌어갈 거라 믿었다. 하지만 비서가 가져온 이 자료들을 봐라. 이건 그냥 실수가 아니야. 네 야망이 눈을 멀게 해서 스스로를 파멸로 몰고 간 거라고. 비서는 그 옆에 앉아 마치 남의 일을 구경하듯 무표정한 얼굴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고 치밀했다. 그는 나를 돕는 조력자가 아니었다. 처음부터 나를 지켜보며 내 몰락의 시나리오를 완성해온 삼촌이 심어놓은 완벽한 감시자였다. 그가 입을 열 때마다 주주들의 웅성거림은 더 커졌다. 주인공님, 이제 그만 인정하시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셨는지 아십니까? 조카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회사 자금을 제 주머니처럼 쓰던 당신을 보며 회장님은 몇 달을 밤잠도 못 이루셨습니다. 그분의 신뢰를 짓밟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범죄를 저지른 대가는 생각보다 가혹할 겁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탐욕스러운 배신자, 가문의 수치라는 단어들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나는 필사적으로 항변하려 했지만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다. 삼촌이 생전에 남겨둔 치밀한 기록들 앞에서 나는 무력한 죄인일 뿐이었다. 내 손안에 쥐어져 있던 승리의 카드는 모두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렸다. 당장 사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즉시 회사에서 나가는 게 좋습니다. 당신에게 남아있는 직책 따위는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자격이 박탈되었으니까요. 큰아버지의 최종 선고와 함께 나는 회의실에서 쫓겨나듯 걸어 나왔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10년의 세월, 내가 쌓아올린 공든 탑이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나는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엘리베이터를 향해 달렸다. 여기서 나가야 한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다. 도망치든 반격을 준비하든 일단 이 회사 건물을 빠져나가야 했다. 로비에 다다랐을 때 나는 멈춰설 수밖에 없었다. 평소라면 나에게 고개를 숙이던 보안 요원들이 아니었다.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 수십 명이 입구를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그들의 눈빛에는 단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내 앞을 가로막았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비켜요! 나는 소리쳤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거절뿐이었다. 맨 앞에 선 보안팀장이 굳게 닫힌 문을 가리키며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죄송합니다. 현재 회사의 지분 60%를 확보하신 분의 지시입니다. 내부 기밀 유출 방지를 위해 귀하의 퇴거와 동시에 모든 출입을 통제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가시면 다시는 이 건물 안으로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물러나십시오. 60%. 그 숫자 앞에서 나는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다. 비서, 아니 이제는 회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된 그자가 나를 완전히 가두어 버린 것이다. 회사 로비의 거대한 유리문 너머로 밖이 보였지만 더 이상 그 문은 나를 위한 출구가 아니었다. 등 뒤에서는 보안 요원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벼랑 끝에 서 있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눈을 찔렀다. 대회의실을 가득 채운 카메라 셔터 소리는 마치 나를 향해 쏟아지는 조롱 섞인 박수갈채처럼 들렸다. 언론사 기자들, 법무법인 변호사들, 그리고 내 몰락을 기다려온 이사들이 둥근 테이블을 겹겹이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넥타이를 거칠게 고쳐매며 주먹을 꽉 쥐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손톱의 통증만이 내가 아직 현실에 서 있다는 유일한 증거였다. 단상 위 비서는 마치 왕좌를 차지한 군주처럼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그가 서류 봉투를 천천히 열어 유언장을 꺼내는 모습은 너무나도 차분해서 오히려 살인적인 살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여기서 모든 것을 끝내야 한다. 저 가짜가 꾸민 이 사기극을 내 손으로 부숴버리기로 결심했다. 잠깐, 나의 목소리는 떨림 없이 단호했다. 장내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비서의 시선이 천천히 나를 향했다. 그 눈동자에는 일말의 당혹감도 없었다. 나는 성큼성큼 단상 앞으로 다가가 기자들을 향해 소리쳤다. 여러분, 이 유언장은 조작되었습니다. 제 삼촌은 치매 증세가 악화되던 시기에 작성된 이 종이 쪼가리에 서명할 리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저자, 비서라는 이름 뒤에 숨어 삼촌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교묘하게 서류를 위조해온 범죄자입니다. 나는 미리 준비해둔 증거자료들을 테이블 위로 거칠게 내던졌다. 비서와 삼촌이 나눴던 비공개 회의록, 그리고 조작된 자금 흐름을 재구성한 도표들이 흩어졌다. 내 얼굴에는 승리자의 미소가 번졌다. 이제 저 가증스러운 가면이 벗겨질 차례였다. 하지만 비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입가에 옅은 아주 경멸적인 미소를 띄우며 마이크를 잡았다. 주인공씨, 그 열정은 참으로 안타깝군요. 그는 버튼을 하나 눌렀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화면 속에는 내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하고 삼촌의 건강 상태를 악용해 주식 정보를 빼돌리던 추악한 장면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내가 가져온 증거들은 오히려 비서가 그동안 기록해둔 내 범죄의 정황 증거와 완벽하게 맞물려 나를 조여오고 있었다. 이게 다예요? 당신이 말한 그 조작이 사실은 당신이 스스로 파놓은 무덤이라는 건 알기나 합니까? 숨이 턱 막혔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비서가 다시 한번 유언장을 펼쳐들었다. 이제 이 회사의 실질적인 지배권을 확정짓겠습니다. 30%의 지분과 주주 위임장을 합쳐 과반수를 확보했습니다. 그가 공증인에게 서명을 촉구하는 바로 그 순간 육중한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들이닥친 것은 기자들이 아니었다. 검은색 제복을 입은 형사들이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한 형사가 내 손목을 낚아채며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땡땡땡씨,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찰나 비서가 내 귓가에 낮게 속삭였다. 게임은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군요. 유서 낭독이 끝나고 회의장 문이 닫혔을 때 나는 비로소 내가 완전히 패배했음을 깨달았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멈췄고 나를 둘러쌌던 화려한 조명들은 마치 연극이 끝난 무대처럼 차갑게 식어갔다. 주머니 속 휴대폰에는 검찰 조사 통보 문자가 와 있었다. 10년간 내가 쌓아올린 공든탑이 단 며칠 만에 먼지가 되어 공중으로 흩어졌다. 야심만만하게 휘둘렀던 권력은 이제 나의 목을 죄는 올가미가 되어 있었다. 텅 빈 회의실 복도 끝에서 비서가 걸어왔다. 구두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 소리는 마치 나의 몰락을 알리는 조종처럼 들렸다. 그는 아무런 감정도 읽히지 않는 건조한 표정으로 내 앞에 멈춰섰다. 그 손에는 내가 그토록 되찾고 싶어 했던, 하지만 이제는 저주가 되어버린 회사의 지분 양도 서류가 들려 있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군요. 내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내 목소리는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당신이 원했던 게 이거였나? 내가 무릎 꿇는 꼴을 보는 것? 비서는 서류를 나에게 내밀며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답했다. 회장님은 당신이 스스로 깨닫기를 바라셨습니다. 탐욕이 인간을 어디까지 추락시키는지 말이죠.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해외로 떠난다면 최소한 감옥에 가는 일은 면하게 해주겠다는 이사회의 제안입니다. 물론 다시는 이 땅을 밟을 수 없겠지만요. 나는 그의 서류를 낚아채듯 받아들었다. 종이 한 장에 내 인생 전체가 담겨 있었다. 오만했던 나의 지난 날들이 스쳐 지나갔다.
삼촌의 눈을 속이고 뒤에서 부정한 돈을 챙기며 내가 회사의 주인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그 오만한 자아는 이제 갈기갈기 찢겨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멀게 느껴졌다. 모든 것이 내 것 같았지만 사실은 그 무엇도 내 것이 아니었다. 비서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이 바닥에서 어떻게 발버둥 칠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듯 담담하게 나의 곁을 지키고 서 있었다. 내 손끝에 닿은 서류의 질감이 날카로운 칼날처럼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지금 여기서 이 서류를 찢어버리고 남은 인맥과 자금을 동원해 마지막 전쟁을 치를 것인가? 아니면 이 비참한 패배를 인정하고 내 이름 석자를 버린 채 이름 없는 곳에서 숨죽이며 살아갈 것인가? 머릿속이 복잡하게 얽혀들었다. 분노는 여전히 내 혈관을 타고 뜨겁게 흐르고 있었지만 이성과 현실은 이미 차갑게 식어버린 상태였다.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내가 알던 오만한 전략실장이 아니었다. 그저 길을 잃고 헤매는 초라한 패배자일 뿐이었다. 왜 하필 나였습니까? 내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비서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당신은 회장님이 가장 아꼈던 혈육이었으니까요. 그만큼 실망도 크셨던 거죠. 회장님의 진심을 이제야 알 것 같았다. 그 배신감이 나를 더 괴롭게 만들었다. 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남은 자존심을 챙겨 감옥이라는 나락으로 떨어질지 아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굴욕적인 삶을 선택할지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다. 복도 끝 차가운 공기가 나의 뺨을 스쳤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움켜쥐었다. 죽을 힘을 다해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까지 이어가야 할까? 아니면 여기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비로소 평온을 찾아야 할까? 나의 선택이 내 남은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었다.